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1회차 정보전송 일반 기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풀이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론을 배우시고 그 실력을 다지기 위해서 지금 문제풀이 과정을 듣고 계시는데, 이 문제풀이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많은 내용을 나가야 되니까 좀 속도가 좀 빨라요. 이게 서머리 요약이죠. 그러니까 빠르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카톡 채널도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네이버 카페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곳을 이용해서 궁금하신 문제라든지 궁금하신 어떤 내용이 있으시면 몇 년, 몇 회, 몇 번 문제다.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직원을 통해서 곧바로 자세한 해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풀어보죠. 다음 중 전송보호 형식의 조건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베이스밴드 전송에 쓰는 전송보호죠. 디지털 신호를 있는 그대로 전송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각종 잡음에 약하죠. 그래서 전송보호는 잡음에 강한 보호를 써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DC 성분이 포함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DC 0이 연거포 된다든가 1이 연거포 나오면 곤란하겠어요. 그래서 DC 성분이 포함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DC 성분이 포함되지 않을 것, 또는 DC 성분이 적을 것,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0과 2를 구분하는 구분자, 이걸 타이밍 정보라 그래요. 그래서 타이밍 정보가 충분해야 됩니다. 충분할 것. 그 다음에 이 타이밍 정보가 충분하다는 것은 보호를 구분하기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왔다 갔다 파가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주파수가 높아지죠. 그럼 주파수가 높아지면 신호가 차지하는 대역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전송 속도가 느려지겠죠. 대역폭을 넓게 차지하면 많은 신호를 한꺼번에 보내기 곤란하죠. 그래서 전송 대역폭은 좁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대역폭은 채널의 대역폭이 아니에요. 신호가 차지하는 대역폭이죠. 그 신호가 차지하는 대역폭은 좁을수록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가 나빠지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보호를 선택해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를 만들었을 때 에라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쉬워야 되겠죠. 그래서 에라 검출 및 정정이 용이할 것.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네 가지 사항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부호를 만들기 쉬워야겠죠. 그 다음에 부호열이 짧을수록 좋아요. 부호열이 길면 전송도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이제 부가적인 특징이 더 붙는 겁니다. 그것은 부가적인 거고 중요한 네 가지 사항은 딱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어요. 자, 문제를 풀어보죠. 그럼 전송보호 형식의 조건으로 틀린 거 그렇네요. 대역폭은 작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호가 복잡하면 안 돼요. 보호가 복잡하면 안 됩니다. 일관성은 있어야겠죠. 충분한 타이밍 정보가 포함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러 검출 및 정정이 쉬워야겠죠. 답은 2번이다.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회선의 부호화입니다. 라인 코딩. 지금 라인 코딩을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한 거예요. 전송 보호가 갖춰야 될 조건. 이런 라인 코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기저대역 신호. 기저대역이 이제 베이스밴드 전송 아니겠습니까? 신호가 전송 채널에 전송되기 적합하도록 아날로그 신호 형태로 변하는 겁니까? 아니죠. 디지털 형태의 전송 형태를 취하는 게 라인 코딩이에요.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네요. 그래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방식 맞죠? 그 다음에 단극형도 있고요. 극형, 양극형 이런 범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의 기저대역 전송을 위해 신호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걸 라인 코딩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라인 코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가죠. 자, 전송 매체의 대역폭입니다. 이게 전송 매체의 대역폭이라는 채널의 대역폭이라는 소리예요. 신호가 지나가는 길이죠. 그러면 신호가 지나가는 길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항상 도로를 설명을 해요.
도로의 넓이입니다. 이 도로의 넓이를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주파수 대역폭이죠. 그게 얼마예요? 12,000이군요. 12,000헤르츠다. 이 폭이 12,000헤르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두 반송파 사이의 간격, 이게 반송파를 두 개를 이용하는데 반송파와 반송파 사이에 보호대역이 필요하다. 그 보호대역이 2,000헤르츠다. 이런 말이고요. 자, 이진 FSK라는 것은 우리가 주파수 편의 변조를 이용하는데 한 번에 한 비트를 보낸다는 거죠. 전송이다. 이런 말이에요. 보호율과 비트율을 구하라. 단 조건이 뭐예요? 전이중 방식입니다. 전이중이라는 것은 동시에 데이터가 양쪽으로 주고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도로폭이 양쪽인데 한쪽으로는 가는 쪽, 한쪽으로는 오는 쪽 이렇게 쉽게 말하면 두 방향에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절반으로 나눠서 여기 크기가 이제 각각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절반을 나눠서 써야 돼. 그러니까 이쪽은 상행성이다. 그러면 이쪽은 하행성이다. 이런 거죠. 둘로 나눠야 된다. 그러면 하나의 대역폭은 얼마다? 이것의 절반이 6,000헤르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6,000헤르츠에서 반송파를 몇 개를 이용한다? 두 개를 이용한다. 그럼 절반을 또 나눠야죠. 그죠? 그럼 얼마예요? 각각 3,000씩 쓸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보호대역이 필요하다. 이 보호대역이 얼마 필요하다고요? 2,000이 필요하다. 그러면 4,000헤르츠죠. 이게 2차선으로 나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간격이 이제 얼마? 부딪힐 것 같으니까 뛰어야 된다. 이 간격이 2,000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2,000이 들어가. 그러면 4,000을 가지고 물론 이제 2,000씩 나눠서 쓰겠지만 동시에 갈 수 있으니까 전체 속도는 얼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 속도는요 1헤르츠당 1비트 전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보호 속도를 저는 B라는 기호를 많이 쓰는데 변조 속도라고 하죠. 보호 속도. 변조 속도는 이 주파수와 같다. 그래서 4,000 보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보호 속도를 알았을 때 데이터 신호 속도 구하는 공식. 이거는 뭐 시험에 가장 출제가 많은 빈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n 곱하기 b다. 이 n은 뭐였어요?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수죠. 물론 구하는 공식도 있습니다. 로그, 위치 2인 로그고 m진이죠. 여기서 m은 뭐예요? 신호 상태수, 전문용어로 신호 준위 개수라고 그래요. 신호 준위 개수. 즉 신호의 상태수를 말하는 거죠. 상태수. 그게 얼마예요? 자, 변조 기술이 2진이니까 두 가지 상태로 보낸다. 0 아니면 1.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2를 집어넣으면 로그 2의 2는 1이다. 즉 한 번에 1비트 전송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이제 2를 집어넣고 보호 속도를 집어넣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1 곱하기 4,000 보호를 하게 되면 4,000이 나오죠. 근데 이제 단위가 bps라는 거죠. 데이터 신호 속도의 단위는 bps입니다. 그래서 둘 다 4,000인 게 답이에요.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4번 문제로 가죠. 괴한에 의해 발진 회로에서 증폭기의 이득을 우리가 A다. 증폭기의 이득을 A다. 괴한 회로의 괴한율을 베타다. 발진이 지속할 조건. 이걸 바크하우전의 발진 조건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득은 A고요. 괴한율은 베타예요. 그래서 이득에다 괴한율을 곱한 게 이제 괴한 이득이죠. 이 괴한 이득이 얼마인 게 1일 때 우리가 발진을 지속한다. 바크하우전의 발진 조건이다. 그래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 된다. 자,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 이 베타가 어디죠? 없네요. 이 베타가 A 베타가 1보다 작게 되면 파가 이렇게 소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소멸 조건이라고 하고요. A 베타가 1보다 크게 되면요. 이것이 증가하게 됩니다. 발진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계속 증가하냐? 아니에요. 발진기도 기계잖아요. 그래서 공급되는 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 주파수와 상한 전원과 하한 전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밖에 발진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상의 파가 넘어가는 순간 클리핑, 잘리게 되죠. 잘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 조건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세 가지 조건, 얘는 발진이 지속할 조건이에요. 그래서 발진이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지속할 조건이다 라는 거죠. 세 가지 그림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석하고 있으면 안 돼요. 다음 논리는 무슨 회로냐. 근데 이걸 일일이 대입해서 진리지표 짜가지고 원래 이제 뭐가 나오냐를 보고 이게 제목이 뭐다. 그러는 게 원칙은 원칙이죠. 근데 시험 문제풀이 가서 그거 하고 있으면 날 새는 겁니다. 딱 보자마자 어때요? 입력의 수를 세는 거죠. 입력이 4개라는 것은 2의 2승이에요. 그 다음에 선택선이 딱 보이잖아요. 셀렉트라고 써져 있잖아요. 선택선의 수가 몇이에요? 2죠. 그래서 한 개가 나가잖아요. 출력이 하나죠. 즉 우리가 특징에서 2의 n승계의 입력이 들어올 때 n개의 선택선으로 한 개씩 출력을 선택해서 보내는 일명 데이터 선택기죠. 뭐예요? 멀티플렉서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이거 푸는데 1분 이상 걸리면 안 됩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중 UTP 케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우리가 이제 UTP 케이블, 자, 카테고리라고, 자, 우리가 등급이라고 하죠. 등급 표시법이 있어요. 자, 우리 카테고리는 지금 현재 8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올라갈수록, 숫자가 뒤에 올라갈수록 성능이 좋고 전송 속도가 빠른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카테고리 5, 2까지 정도만 최대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카테고리 6도 나오고 7도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제 추가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요. 카테고리 3이 잘 나오니까 카테고리 3하고요. 카테고리 5, 그 다음에 카테고리 6, 그 다음에 카테고리 이제 7까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5, 2까지 포함시키면 더 좋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송 속도는 알아야겠습니다. 전송 속도. 얘는 이제 10Mbps죠. bps고요. 얘는 이제 100M bps의 속도를 갖고 있어요. 얘가 이제 1기가죠. 그게 1000Mbps니까 1기가 bps 정도의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얼마냐면 10기가죠. 10기가 bps 전송 속도를 갖고 있어요. 이 중간에 이제 5.2도 1기가의 전송 속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5.2가 붙어 있는 카테고리도 가끔 시험에 보입니다. 그래서 전송 속도하고 그다음에 이던의 표시 기법이 있죠. 자, 얘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전송 속도를 앞에다 표시하죠. 10. 그다음에 전송 방식 베이스. 그다음에 전송 매체 T. 이게 앞에 있는 게 우리가 기본 단위가 메가 bps 단위예요. 전송 속도를 의미하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전송 방식이죠. 전송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 밴드 전송이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브로드가 있죠. 브로드 밴드. 그다음에 여기 전송 매체입니다. 얘는 전송 매체. 얘는 전송 속도를 의미하는데 기본 속도가 메가 bps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전송 매체는 이제 트위스트 페어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UTP 케이블이에요. UTP. 이것도 이제 필답형에서 물어볼 때 UTP로 대답해야 됩니까? 뭐 트위스트 페어로 대답해야 됩니까? 이런 수험생분들이 많아요. UTP가 정확하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기호 자체가 트위스트 페어니까 트위스트 페어다 해서 틀렸다가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트위스트 페어도 맞고 UTP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 5는요. 자, 전송 속도가 100메가니까 여기다 100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밴드 전송이고 여기는 TX로 표현해요. TX.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송 속도가 이제 1기가니까 여기는 1000이라면 1000메가가 1기가죠. 베이스 TX 이렇게 표시하고. 자, 카테고리 7은요. 10기가잖아요. 이거 얘는 10기가로 이렇게 표시해요. 기가 베이스. 뒤에 붙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1번 카테고리 6은
베이스 TX 그랬는데 카테고리 6은 1기가니까 1000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카테고리 5, 2의 속도는 얼마 정도 나와요? 500메가가 아니죠. 100메가입니다. 그다음에 카테고리 3은요. 1기가가 아니죠. 1기가가 아니에요. 3은 얼마예요? 전속도가 10메가밖에 안 됩니다. 10메가 bps. 카테고리 7은 10기가 bps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선로의 전송 특성 열화 요인으로 자, 정상적인 열화 요인이 있고요. 비정상 열화 요인이 있어요. 이게 열화라는 것은 이제 안 좋은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들인데 정상 열화 요인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내가 어떤 시스템을 써서 어떤 신호 처리를 했어요. 그럼 그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어떤 잡음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여가면서 시스템도 개발하고 전송 방식도 개발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전혀 예상이 못하는 것도 있죠. 언제 일어날지 몰라. 예를 들어서 천둥 번개 언제 칠지 모르잖아요. 뭐 비가 오면 칩니까? 그럴 수도 있네요. 하여튼 예상하지 못한 그런 열화 요인이 있어요. 그것을 비정상 열화 요인이다 그래요. 그래서 정상 열화 요인의 종류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적은 걸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정상 요인의 대표적인 것이 나왔네요. 펄스성 잡음. 갑자기 뛰는 잡음이죠. 갑자기 뭐 팍 뛰는 잡음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펄스성 잡음이다. 그래서 펄스성 잡음은 단순 히트다. 이렇게 보세요. 펄스성 잡음은 이 펄스성 잡음이요. 단순 히트다. 자,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요인의 종류입니다. 펄스성, 단순 히트다. 그래서 저는 외울 때 이제 잡음을 빼고 펄스성, 단순 히트다. 이게 이제 비정상 열화 요인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펄스성은 뭐라 했어요? 잡음자를 붙여서 펄스성 잡음이 되고요. 단은 단시간 레벨 변동이에요. 단시간. 단시간에 레벨이 급변하는 것은 예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수는 순간적 단절입니다. 갑자기 끊기는 현상 예상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히트 현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진폭 히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상 히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비정상 열화 요인으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비정상 열화 요인의 종류를 딱 외우면 나머지는 다 정상 열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정상 열화 요인은 예측할 수 없는 열화 요인으로서 펄스성 단순 히트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펄스성 단순 히트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펄스성 잡이 하나 나왔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정상 열화 요인이다. 방향은 뭐예요? 반향이 뭡니까? 반향. 에코를 말합니다. 에코. 에코는 아시죠? 자, 8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다중 모드 강섬유. 자, 우리가 이제 싱글 모드 강섬유가 있고 다중 모드 강섬유가 있어요. 물론 종합반에서 잘 배우셨으니까 일단 싱글 모드 강섬유의 특징 어떻게 그랬어요? 대고장이다. 크게 고장 난 거예요. 그죠? 대용량 전송이죠. 대용량 전송이고 고속도 전송이고 장거리 전송에는 뭐가 유리하다? 싱글 모드 강섬유가 유리하다. 그래서
단일 모드, 싱글 모드 강섬유가 다중 모드 강섬유보다 기술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 대고장이다. 대용량, 고속도, 장거리 전송에 유리한 방식이다. 그러나 이제 가늘게 만들어야 되니까 단점도 있다 그랬죠. 제조, 그 다음에 접속할 때 가늘으니까 어렵다. 그래서 제조 및 접속이 까다롭다. 그래서 제조 및 접속이 까다롭다라는 단점. 이게 장점, 단점 딱 외우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빛이 퍼지는 현상이죠. 다중 모드 강섬유에서는 모드가 여러 개니까 모두 간 간섭이 있죠. 근데 싱글 모드는 하나의 모드니까 모두 간 간섭은 없죠. 그래서 모두 간 간섭이 얘는 없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싱글 모드 강섬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외우시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 간 간섭은 없어요. 즉 모두 네 간섭만 있죠. 그 모두 네 간섭을 뭐라 그래요? 색분산이라고 하죠. 색분산만 있고 얘는 모두 간 간섭은 없어요. 다중 모드는 둘 다 있죠. 둘 다 있어요. 근데 누가 더 크다 했어요? 모두 간 간섭이 더 크다.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머리 아프시죠? 그러니까 이론을 잘 정리하시면 문제풀이가 쉬운데 그게 정리가 안 되시면 좀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풀어보죠. 다중 모드입니다. 강섬유에 대한 틀린 것은 1번 코안에를 전파하는 모두가 여러 개다. 그렇죠. 모두가 여러 개니까 다중 모드 강섬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모두 간 간섭이 있죠. 그렇죠? 다중 모드니까. 전송 대역이 제한된다. 그렇죠? 고속 대용량 장거리 전송은 누구예요? 싱글 모드 강섬유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단일 모드 강섬유보다 제조 및 접속이 용이하죠. 왜? 얘가 까다로우니까 얘는 용이하다. 표현하는 거죠.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로 가죠. 자, 30m 높이의 빌딩 옥상에 설치된 안테나부터 주파수가 주어졌어요. 2GHz인 전파를 송출하려고 한다. 이 전파의 파장은 뭐냐? 괜히 이제 헷갈리라고 이제 높이를 줬는데 필요 없죠. 우리가 파장은 F분의 C로 구합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원래는 F분의 V죠. 전파의 속도 V를 넣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V 값을 안 주면 속도 값을 안 주면은 자유 공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공간일 때는 이 C가 얼마예요? 아니 V가 얼마예요? C다. 전파의 속도는 광속도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광속도는 외우셔야 된다. 그랬어요.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세크다. 그 다음에 주파수는 얼마예요? 2기가. 2 곱하기 10의 9승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1.5고요. 곱하기 이거는 분자로 가면 이제 여기 10 하나 남으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이 돼서 0.15m가 되겠네요. 센치로 따지면 얼마예요? 15cm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되겠어요.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자, 밀리미터파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주파수 분류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로우 프리퀀시라고 하는 장파부터 30kHz에서 우리가 300kHz를 우리가 장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10배씩 올라가는 거예요. 미디움 프리퀀시 중파라고 하죠. 자, 얘는 300kHz에서 자, 10배니까 3000. 3000은 3메가가 되죠. 키로 다음에는 메가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단파라고 하죠. 하이 프리퀀시 3MHz에서 30MHz까지를 말합니다. 그다음 베리 하이 프리퀀시죠. 초단파라고 해요. 그러면 30MHz에서 300MHz까지를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가 있죠. 극초단파다. 극초단파다라고 하죠. 300MHz에서 3000이니까 3GHz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슈퍼 하이 프리퀀시가 있죠. 여기까지는 이름이 있다겠죠. 근데 이름이 없어서 단위를 부른다겠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파장을 구해보면, 아까 파장, 람다는 F분의 C라는 공식을 넣어가지고 파장을 구하면 메타 단위가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구해보면 3GHz에서 30GHz,
자, 이거 한번 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금방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0몇 미터 이렇게 나와요. 0몇으로 표시하기보다는 센티미터로 고쳐서 표시하면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위가 센티미터가 나온다 그래서 이걸 센티미터 바다 이렇게 부른다겠습니다. 단위를 부른다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슈퍼보다 더 강력한 단어 익스트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익스트림 하이 프리퀀시. 그래서 얘는 또 단위가 또 낮아지면 밀리미터가 되잖아요. 그래서 밀리미터 파다. 이 밀리미터 파는 이제 줄여서 밀리파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30GHz에서 300GHz. 그 이상도 있어요. 이 아래는 서브 밀리파라고요. 그래서 300기가에서 3000기가, 즉 테라 단위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밀리미터파. 제일 높은 주파수가 나왔네요. 그죠? 밀리미터파가 나왔어요. 그러면 주파수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럼 주파수가 높으면 파가 직지성이 강하죠. 그래서 이제 각종 잡음에는 강한 편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이용하는 안테나들을 만들면 안테나가 길이가 짧아지죠. 주파수가 높으면 아까 파장이 짧아지죠. 이게 높아지면 파장이 짧아져요. 안테나는 파장에 비례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이가 파장의 절반으로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파장에 비례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높아지면 파장이 짧아져서 안테나를 소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안테나가 무선에서는 다 사용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이 간단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송수신 장치들이 다 소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이 많죠. 그래서 소형화가 되면 당연히 전력 소모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전력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테나도 이제 고이득의 안테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지향성 안테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파수가 높아지면 송수신 장치가 소형화가 되면서 전력 소모가 당연히 적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은 것이 안테나인데 안테나 작아졌는데 능력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향성 안테나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이득의 지향성 안테나. 그래서 우수한 지향성을 갖게 되는 거죠. 아닌 건 뭐예요? 2번이다. 그럼 2번은 또 왜 아닌지를 아셔야 되죠. 자, 우리가 사용 주파수입니다. 이게 이제 매질에 대한 영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파의 창이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자, 기본 이론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가 100MHz고 여기가 1GHz고 여기가 10GHz예요.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이제 전파의 창이죠.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전리층이에요. 우리가 이제 공기 중에 있는 공기 분자가 태양열을 만나서 이온화가 돼서 만든 층입니다. 이건 이제 전리층이라고 하죠. 그 전리층에 대한 영향의 정도예요. 이게 낮은 주파수들은 이만큼의 영향이 크다는 소리예요. 영향이 크다는 것은 이런 매질 때문에 전파가 다 감쇄되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00메가 이하의 주파수는 이 전리층 때문에 우주통신에 못 쓰는 거예요. 왜? 전리층을 부딪히면 다 사라져 버려요. 자, 근데 이제 100메가를 넘었으면 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뚫고 간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우주 잡음이에요. 이제 우주 쪽으로 나가면 이제 잡음이 조금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1기가를 딱 넘는 순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10GHz까지. 그래서 이 사이를 황금의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파의 창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통신에 사용하는 주파수대가 여기죠. 여기 이 범위에 속하는 밴드가 C밴드예요. 그래서 C밴드의 범위를 굉장히 많이 물어봤죠. 4기가에서 8GHz대를 C밴드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또 10기가를 넘어지면 또 이제 잡음이 생겨요. 이게 바로 강우 감쇄예요. 강우 감쇄다. 또는 대기가스 흡수예요. 대기가스 흡수. 이런 잡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더 높아지면 10GHz를 더 높아지면 이제 비, 구름 이런 거에 감쇄가 심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강우 감쇄가 낮다, 땡, 높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주파수를 갖고 있잖아요. 30GHz.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11번 문제로 가죠. 자, 신호 전압과 잡음 전압을 측정했더니 각각 25V, 0.0025V가 나왔답니다. 신호대 잡음비 구해라. 우리가 dB를 구할 때는 항상 전력인가, 전압인가, 전류인가 봐야 돼요. 전력이 주어지면 10노구, 전압과 전류가 주어지면 20노구를 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압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10이 아니라 20노구를 취해야 되고, 입력분의 출력이고, 근데 신호대 잡음비니까 SMB 아닙니까? SMB 신호대 잡음비 아니겠어요? 노이즈를 밑에 넣어야죠. 자, 몇 dB냐? 신호 전압이 얼마예요? 위에가 25V. 잡음 전압이 얼마예요? 0.0025V.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단위가 같으니까 약분이 되고. 자, 넘어가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가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죠. 25 곱하기. 그러면 25는 약분이 되니까 분자로 가면 10의 4승이 될 거예요. 분모에 이제 마이너스 4승은 분자로 가면 10의 4승이 되니까. 그러면 로그 성질에서 4가 앞에 곱해주면 80이 되고, 로그 10은 1이니까 80dB다. 금방 나오죠? 답은 3번이 된다. 이런 것은 금방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2번으로 갑니다. 자, 정보 전송률. 자, 이게 이제 정보 전송률,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채널의 용량, C죠. 이것도 속도죠. 채널의 용량도 bps 아니에요, 단위가? 이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옳은 것은 뭐냐? 그러면 채널의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러니까 채널의 용량. 내가 이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용량이 이만큼이다 이 말이죠. 근데 신호가 가는 용량은 이만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남는 속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신호에다가 뭔가를 플러스해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뭐? 에러 제어. 그죠? 그게 바로 채널 부호입니다. 여기는 뭐 채널 부호라고 나왔는데 정확하게 채널 부호화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채널 부호화를 하게 되면 에러를 제어할 수 있죠. 그러면 더 좋죠. 그래서 남는 대역폭을 이용해서 채널 부호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러를 임의적으로 작게 할 수 있다. 1번이 정확한 내용입니다. 나머지 다 틀렸어요. 읽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답은 1번입니다. 자, 13번입니다. 동일한 데이터를 2회 송출하여 수신 측에서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 체크함으로써 에러를 검출하는 에러 제어 방식은 뭐냐 그랬어요. 이게 송신단이 있고 이게 수신단이 있는데 데이터를 동시에 보내는 거예요. 라인이 두 개죠. 그래서 수신단에서 두 개를 체크해요.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가 왔다. 그러면 에러가 없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서로 다른 데이터가 왔다. 그러면 에러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전송 도중에 얘도 에러 생기고 얘도 에러가 생기는데 우연히 같은 데이터가 올 수도 있죠. 그런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연성 송출 방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답은 2번이고요. 반송은 뭐예요? 반송은 송신단에서 데이터를 보내서 이 수신단에서 이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다시 똑같은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러면 보낸 쪽, 이 송신단에서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내가 보낸 데이터가 맞네? 그러면 그 다음 데이터를 보내는 거고요. 다른 데이터가 왔네? 그러면 에러가 생겼구나. 다시 보내주는 거죠. 이것을 반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편지가 왔는데 잘못 왔어요. 반송 보내잖아요. 그거하고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14번으로 가죠. 자, 다음 중 동기식 전송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시험 출제가 가장 많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동기식, 비동기식, 그 다음에 혼합식 구분하는 거죠. 자, 비동기식 전송이요. 자, 동기식 전송입니다. 그 다음에 혼합식이에요. 요거는 죽었다 깨도 이제 외워갖고 가셔야 되는 거죠. 시험 빈도가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니까. 자, 일단 비동기식은 데이터를 보낼 때 스타트 비트 다 보내고 나서는 스톱 비트를 보내서 전송의 끝을 알려주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겠어요? 보낼 때 스타트, 데이터 보내고 나서 스톱, 그 다음에 다시 또 스타트, 데이터 보내고 나서 스톱. 그러니까 데이터와 데이터 전송 사이에 이렇게 데이터 전송이 없는 구간이 생기죠. 그것을 우리가 일명 휴지 시간이라고 합니다. 휴지 시간.
또는 이제 간혹 유휴 시간이라고도 해요. 유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유휴 시간 이런 말을 써요. 예,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필요한 방식이 비동기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불필요한 시간이 필요하니까 속도가 빠를 수가 없죠. 그래서 2000 bps 이하의 저속도 전송에 쓰는 방식이 비동기다. 예, 보내는 단위를 아셔야 돼요. 얘는 문자 단위입니다. 그래서 문자 단위씩 보낸다. 중요합니다. 문자 단위씩 보내요. 그래서 이 방식은 좀 속도도 느리고 불필요한 어떤 스타트 비트, 스탑 비트까지 보내야 되니까 전송 대역폭도 많이 필요하겠죠. 데이터 말고도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이다. 예,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왜 비효율적이라 했어요? 전송 대역폭을 많이 차지한단 말이에요. 스타트 비트, 스탑 비트를 보내야 돼요. 그 말을 알고 외워야 됩니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기식은 비교해서 자, 얘는 이제 스타트, 스톱 비트가 필요 없는 대신 항상 동기 신호가 있어야 돼요. 동기 신호가 필요하죠. 동기를 맞춰야 되니까 이 동기 신호가 필요합니다. 얘는 동기 신호가 필요 없죠. 얘는 동기를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동기 신호가. 얘는 동기 신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얘는 휴지 시간이 필요 없어요? 없어요. 휴지 시간 필요 없습니다. 왜? 스타트, 스톱 비트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 말을 알아야 돼요. 스타트, 스탑 비트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휴지 시간이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2000 bps 이상의 고속도 전송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내는 단위를 알아야 돼요. 얘는 블럭이에요. 블럭 단위씩 보낸다. 아셔야 됩니다. 그 대신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얘는 이제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보내는 쪽이 속도가 너무 빠르고 받는 쪽 속도가 너무 느린다는 이러면 골치 아프죠. 데이터 상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신단에는 항상 모아서 처리하는 저장 장소가 필요합니다. 버퍼라는 버퍼가 필요한 방식입니다. 필요한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훨씬 효율적이죠. 효율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혼합식도 잘 나와요. 혼합식은 이 두 방식의 장점을 딴 건데 특징을 물어보면요. 얘는 일단 동기가 필요합니다. 동기 필요. 그래서 이것만 이 동기식하고 똑같아요. 나머지 특징은 다 비동기식하고 똑같습니다. 얘는 스타트, 스탑 비트도 필요하고요. 휴지 시간도 필요하고요. 단위도 문자 단위씩 보내고요. 비교적 비효율적이에요. 왜? 스타트, 스탑 비트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근데 딱 하나만 외우세요. 뭐? 속도예요, 속도. 속도는 중간입니다. 얘보다는 느려요. 얘보다는 빠릅니다. 그래서 속도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 신호가 필요하다는 것만 동기식과 같고 나머지 모든 특징은 비동기식과 같고 속도만 중간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죠. 다음 중 동기식 전송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각 글자는 스타트, 스탑 비트가 있어야 되는 것은 비동기죠. 그 다음에 데이터 앞에 반드시 비동기 문자가 오는 건 비동기겠죠. 한 묶음으로 구성하는 글자들 사이에 휴지 시간이 있는 건 비동기죠. 해서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블록 단위씩 보내는 게 이제 동기식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좀 오타가 있네요. 자, 15번으로 가죠. 다음 중, 자, TDM 수신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TDM이에요.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이죠. 자, 1번 수신기의 표본기는 수신되는 신호와 우리가 TDM은요, 동기식에 쓰는 거예요. 비동기식. 땡 틀렸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TDM은 동기식에 쓰는 겁니다. 자, 저역 통과 필터는 PAM 샘플러부터 아날로그 신호를 재구성하는 데 사용된다. 그렇죠? 로우 패스 필터가 불량하게 되면 부호 간의 간섭, 심볼 간 간섭이 생길 수 있죠. 한 신호가 다른 채널에 나타나는 크로스 토킹, 누아라고 하죠. 누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다 맞는 내용이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 중 자, 비동기식 디지털 다중화 계기네요. PDH라는. 그다음에 이제 동기식 디지털 다중화 계기가 나왔네요. SDH. 소넷. 다 동기식 디지털 다중화 계기죠. 예, 소넷은 이제 북미 표준이고 이 북미 표준인 소넷을 이용해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고 하는 ITU-T에서 만든 동기식 다중화 계기가 SDH죠. 예, 공통점이 아닌 거 그랬네요. 다 디지털 다중화 계기로 맞죠. 그다음에 C분할 다중화 방식을 씁니다. 예, 프레임 반복 주기도 다 125 마이크로세크예요. 공통점이죠. 예, 근데 이제 북미 표준은 다 아니잖아요. 예, 얘는 북미 표준이지만 얘는 뭐야? 국제 표준입니다. ITU-T에서 만든 국제 표준이요. 그다음에 이제 요 PDH는 북미식도 있고 유럽식도 있죠. 나스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세프트 방식도 있죠. 자, 요게 이제 북미식이고 요게 유럽식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24채널 방식, 요것이 32채널 방식,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17번으로 가죠. 자, 다음 광대역 종합통신망 브로드밴드죠. ISDN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송 방식으로는 ATM 방식을 쓰죠. 이 전송 방식으로는 ATM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광전송 기술이죠. 대표적인 광전송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또 양방향 통신이 되죠. 해당되지 않는 건 회선 교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로드밴드 ISDN에서 나왔네요. 전송 기술은 ATM 방식을 쓰고요. 광전송 기술을 쓰고 그 다음에 양방향 통신이 되는 거죠. 18번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대역 확산 기술 중에서 우리가 다이렉트 시퀀스 확산 기술이 있어요. 그 다음에 FH라는 주파수 호핑 기술이 있죠. 그다음 타임 호핑 기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프 변조라고 해서 첫 변조라고도 하죠. 우리말로. CM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혼합해 쓰는 하이브리드 방식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FH 방식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특징이 아닌 거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일단 다이렉트 시퀀스를 제일 많이 써요. 이게 직접 확산시키기 위해서 PN 코드를 이용하는데 이 PN 코드를 이제 전송부에다가 곱합니다. 제가 곱한다고 표현하지만 실제는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PN 코드의 길이가 이제 전문용어로 칩수라고 하는데 그 칩수만큼 이제 대역이 확산돼서 전송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바로 곱해서 보낸다 그래가지고 다이렉트 시퀀스 기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바로 이제 곱한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것에 단점이 있어요. 온근단의 문제가 생겨요. 이제 온근단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제 온근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전력 제어죠. 전력 제어를 하면 됩니다. 제가 필요한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기 포착 시간이 길어요. 동기 포착 시간이 길다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동기 시간이 기냐 뭐 이런 것들은 이론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만 딱 정리를 해주시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FH다 이 말이에요. 주파수 호핑입니다. 얘는 이제 반송파를 여러 개 만들어서 주파수 도약을 해서 보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한다는 거죠. 이게 온근단의 문제 안 생기고요. 그다음에 동기 포착 시간이 짧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럼 얘는 단점이 없냐? 있죠. 시스템이 복잡합니다. 반송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주파수 합성기가 필요하죠. 주파수 합성기가 더 들어가요. 이 시스템보다 복잡하죠. 그래서 시스템이 복잡하다는 건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트 잡음이 있어요. 우연히 주파수대가 같은 주파수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파수를 랜덤하게 이제 호핑시키다 보니까 나와 똑같은 주파수를 쓰는 다른 사람이 순간적으로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주파수를 쓰다가 생기는 잡음, 그것을 히트 잡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히트 잡음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살펴보면 자, 주파수 도약 대역 확산 방식의 특징이 아닌가 그랬잖아요. 일단 이제 직접 확산에 비해서 가입자 수용 용량은 적습니다. 이게 이제 가입자를 이제 PN 코드의 승수, 이게 이제 n비트다 그러면 2의 n승계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와서 가입자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다이렉트 시퀀스죠. 그다음에 동기화가 필요 없다. 틀렸어요. 다 동기화는 필요합니다. 단지 동기 포착이 얘가 좀 길고 느린다 뿐이죠. 여러 개의 반송파를 사용한다 했죠. 아까. 그래서 주파수 합성기가 따로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전파 방해나 잡음 간섭에 강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 대역 확산 기술들은 전파 방해나 잡음 간섭에 모두 강하죠. 답은 2번이다. 자, 19번으로 갑니다. 자, 다중경로 페이딩에 인해 페이딩이 발생했을 때 동일 정보를 일정 시간 간격을 두어 반복적으로 보내어 방지하는 방식은 뭐냐? 보시면 알겠지만 일정 시간 간격을 둔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방법은 시간 다이버시티죠. 자, 우리가 공간 다이버시티는 뭐라 했어요? 여기 안테나가 있고 여기 안테나가 있어요. 이건 송신, 여기 수신입니다. 자, F1이라는 주파수를 가지고 우리가 통신을 하게 되는데 페이딩에 걸렸다는 거죠. 자, 페이딩이 뭐라 했어요? 수신 전개 강도가 시간에 따라 변동되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페이딩을 경감하기 위해서 자, 멀리 좀 떨어진 곳에다가 똑같은 주파수를 이용해서 신호를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호와 이 신호의 양호한 신호를 우리가 비교해서 선택해서 받는 방식. 이것이 바로 공간 다이버시티죠. 그래서 안테나를 2개 이상 설치해가지고 수신하는 방식이다. 이러면 공간 다이버시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양호한 걸 내가 선택한다 했는데 이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패스를 하고 일단 양호한 신호를 선택한다.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식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테나를 하나만 설치해서 우리가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어요. 주파수를 2개 쓰는 거죠. 똑같은 신호를 다른 주파수에 실어서 보내요. 그러면 양호한 주파수를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주파수가 다르면 환경에 따라서 적응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환경이더라도 어때요? 얘는 페이딩이 걸리더라도 얘는 안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페이딩을 경감할 수 있는 경감책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주파수 합성법이에요. 근데 이제 주파수로 2개 쓰게 되면 또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하나만 써서 해결할 수 있냐?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딜레이 해가지고 똑같은 주파수를 2번 보내는 거죠. 신호를 A 보냈는데 조금 이따 R을 한 번 더 보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간 다이버시티다. 방금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신 안테나 중에 우리가 이제 수평 안테나는 수평 편파를 받기가 용이하고요. 수직으로 세운 안테나는 수직 편파를 받기가 용이하죠. 그래서 이 수직 편파 안테나와 수평 편파 안테나를 따로 설치해서 파를 내가 원하는 편파를 골라서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페이딩을 경감시킬 수 있어요. 이거를 편파 합성법. 안테나의 각도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각도 합성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시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둔다고 했으니까 답이 3번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20번으로 가죠. 다수의 안테나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고 각 안테나로 공급되는 신호의 진폭과 이상을 변화시켜 특정한 방향으로 안테나 빔을 만들어. 특정한 방향으로 안테나를 만든다. 이걸 빔포밍이라고 그래요. 빔포밍. 자, 스마트 안테나의 기술인데요. 내가 이제 어느 쪽에서 파가 올지, 그 다음에 파의 강도가 셀지 약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기존의 안테나들은 그냥 안테나 방향을 정해놓고 받고 신호가 세든 약하든 빔의 세기를 일정하게 수신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별로 안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스마트 안테나를 쓰는 거예요. 전파의 방향도 탐지해가지고 이쪽에서 오네? 그럼 딱 이쪽으로 틀어가지고 수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파가 강하면 빔을 약하게 형성을 하는 거죠. 왜? 충분히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빔이 약하면 빔의 크기를 크게 해가지고 신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끔 조정하는 거죠. 그러면 전력 소모도 좋다라는 거죠. 전력 소모를 아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이런 기술을 스마트 안테나 기술이라고 해요. 그 중에 빔포밍 기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답은
3번이다.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궁금하신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톡 채널과 우리 네이버 카페를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